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사거리 1000km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무기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무기로 미국조차 F-35의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려 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한국이 이를 KF-21에 장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세계 전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전투기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대기권을 벗어나는 탄도, 미사일과 달리 낮은 고도로 빠르게 이동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탐지와 요격이 극도로 어렵다. 설령 탐지되더라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정확히 격추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7 이상의 속도를 목표로 하며 사거리는 1000km 이상이다. 추후 성능 개량을 통해 더욱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사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한화그룹을 비롯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협력하여 한국형 공군 컨소시엄을 출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속도뿐만 아니라 사정거리와 정확도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전투기에 장착할 경우 안정성이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미국도 F-3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려 했으나 기체의 진동 문제로 인해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자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F-21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경우 한국은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 기술은 향후 공대지 탄도 미사일 및 우주 로켓 개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이후 공중 발사 우주 로켓 플랫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중 발사 로켓 기술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이동식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전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며 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KF-21에 공중 발사 로켓 시스템이 탑재될 경우 사실상 전투기가 공대지 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미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기반으로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KF-21이 공중 발사 미사일을 운용하게 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KF-21을 기반으로 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더욱 발전된 무기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이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시험 비행 결과와 무기 체계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KF-21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올해 3월, 러시아 매체는 독일군 고위 관계자들이 러시아 본토의 타만반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독일 공군 참모총장과 참모 등 장교 4명이 암호화되지 않은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대화를 나눴죠. 이들은 크림대교가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던가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를 사용하면 타우러스로 크림대교를 공격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공격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 녹취록으로 러시아 외무부는 독일의 설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고, 독일은 공군 내부 대화가 도청당한 것이라며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무기 타우러스. 분명 러시아는 타우러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은 자신들의 타우러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에서 전황을 바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독일 타게스슈피겔은 독일 연방군은 약 600개의 타우러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분의 1이 즉시 전장에 투입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300km급의 지대지 미사일 신형 에테큼스보다 200km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타우러스를 일찍부터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타우러스의 목표는 러시아 본토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독일은 타우러스를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타우러스가 어떤 무기이길래 이렇게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을까요? 타우러스는 독일과 스웨덴 합작회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하는 타우러스는 마하 0.95의 속도로 최대 5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는 5m. 미사일의 전체 중량은 1.4톤입니다.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무게가 같죠. 타우러스 미사일은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도록 지상에서 40에서 50m 높이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뚫고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유는 3중 항법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군용 위성항법 장치와 관성항법 장치를 이용해 위성에서 보는 위치와 자기 위치를 파악해 이동하는 것은 물론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조합한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하나 혹은 두 가지 유도 장치가 고장나거나 GPS 재밍 등 전자전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항법 장치를 이용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는 비행 경로의 항공 촬영과 위성 촬영 이미지를 좌표와 함께 미사일에 사전에 입력해 미사일이 해당 지점에 도달하면 미사일이 촬영하는 열 영상 장치 이미지와 좌표를 대조해 미사일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항법 장치 덕에 수미터 이내의 오차 범위를 갖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죠. 뿐만 아니라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도 링16 등 군용 데이터 링크나 민간 위성을 이용해 공격 목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목표물까지 날아간 미사일이 대충 때릴 수 있겠습니까? 타우러스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마의 이름 메피스토라는 별칭을 가진 특수한 폭탄 때문입니다. 메피스토는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로 구성된 텐덤형 탄두입니다. 우리가 대전차 미사일에서 볼 수 있는 그 구조 맞습니다. 즉 관통탄두로 지표를 뚫고 들어간 뒤 침투탄두가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고 지하시설의 빈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신관을 이용해 파괴해야 할 지점에서 480kg의 탄을 정확하게 폭발하도록 하는 것이죠.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 탄두 중량 900kg의 폭탄과 맞먹는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또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때는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를 동시에 폭발시켜서 폭풍과 파편 효과를 이용해 목표물을 파괴하죠.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살벌한 타우러스. 우리나라에 무려 260개가 있습니다. 미국 덕분이죠. 2000년대 중반 우리 공군은 AM-142 파바이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AM-84H 슬래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파바이의 사거리는 100km에 달했지만 노후화되고 있었고 슬래멜은 사거리가 270km에 달했지만 도입된 수량이 40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에 공군은 2008년부터 신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추진했고 미국의 제스슨과 타우러스를 놓고 저울질했죠. 한국군의 선택은 언제나처럼 미국의 제스M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에서 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때문에 2011년에 계약을 체결하려던 사업은 2013년까지 연기됐습니다. 2013년 11월 방위사업청은 타우러스 KBD 350-170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F-15K의 미사일을 통합하기로 했죠. 이후 2016년 90개의 미사일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타우러스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한국군의 확실한 킬체인 능력 확보라는 절묘한 교차점은 이후 더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2021년 말까지 탐색 개발을 마쳤고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레이그넥스1이 체계 통합을 하고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하기로 했죠. 애초에 타우러스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려던 차였는데 타우러스가 한국군의 개발 소식을 그냥 넘길 리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동개발 의향을 밝혔고 결국 지난 2023년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레이그넥스1과 타우러스 350K-2 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전투기 F-50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소형화하는 것이 핵심이죠. 길이 4.5m, 무게 907kg으로 더 짧고 가볍지만 속도와 사거리는 동일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FA-50뿐 아니라 KF-21에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아이데스, 스웨덴 공군의 JS-39 그리펜, 스페인 공군의 FA-18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우리 공군의 F-15K.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죠. 타우러스의 능력처럼 타우러스 350K-2의 공동 개발과 함께 우리 전투기의 해외 수출도 꼭 필요한 시장을 정밀 타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럼프 푸틴 직거래. 상처뿐인 전쟁 결국 더티 딜로 끝나나. 우크라이나가 24일로 개전 3년째를 맞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영토 수복은커녕 전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종전 합의문에 서명할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거래 방식으로 종전 협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